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6월 14일 날 그 한미동맹 70주년을 그 회고하고 장차 우리 한미동맹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광스럽게도 이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고 제가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후에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의 그 안보 외교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동맹 70주년 회고 미래 발전과 세미나. 자, 이 세미나는 한미우협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진아 전 국회의원께서 이 협회를 이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제안보교류협회,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한용석 교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맡은 주제는 이게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 안보 지형 변동, 그리고 한국 안보 외교 관련해서 시사점이 뭔가,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그 순서는 먼저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간략히 요약을 하고 이제 푸틴의 침공 배경, 그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었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서방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왔었고 이런 문제를 짚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럽 내 여러 안보 정치적인 그런 특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드린 다음에 앞으로 우리 한국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한 어떤 시사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그 대비해야 되고 정책을 잘 펼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푸틴 체제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는 여러 편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유럽 안보 정세 이 변화, 이 문제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 지금 현재 그 안보 환경, 그 다음에 통일 여건, 이런 거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입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 이달 말에 그 29일 30일 날 그 나토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여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지금 정확히 나토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 어떻게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지 뭐 이런 그 당면 과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으로 지금 국제무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명함을 내미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그 국익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그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테마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별도로 이 문제를 짚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서만 국한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디냐면 자 맨 좌측에 지금 독일이 이렇게 있고 자 맨 위에 그 좌측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면 폴란드가 나오고 그 바로 인접 국가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 바로 밑에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밑에는 노란색 그 위에는 파란색인데 자 밑에는 그 광활한 그 옥토 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다음으로 큰 그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완전히 그 유럽의 곡창지대고 엄청나게 그 광활한 그 옥토를 자랑한다. 이 밀밭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펼쳐지고 더 푸른 하늘. 자, 그래서 노란과 파란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주변 그 인접국들은 자, 위로는 벨라루스, 오른쪽으로 러시아고, 그 다음 좌측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유럽의 곡창인데 전체 이제 밀 생산 그 농산물 수출이 전체 우크라이나 수출의 한 38%를 점한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1922년 소련이 그 창건 당시에 4개의 공화국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카서스, 요 4개 공화국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나 구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91년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독립을 선포를 했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는 자, 친유럽 성향의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친러시아 성향의 그런 그 국민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략 한 77.8%, 러시아인이 17.3%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나 1914년 그 당시 그 이제 마이단 플라츠에서 자, 대규모 그 반소련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이제 반기를 들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자, 이어서 이제 푸틴은 돈바스 내전을 획책을 했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탈출을 했다. 그러면서 자, 2014년 이래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대단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황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자, 2020년 2월 24일 날 최초 침공을 했는데, 맨 밑에 저 지도 그 2개를 보시면은, 자, 이것이 이제 1차 공세다. 러시아 1차 공세 때 그 당시 그 전황도인데, 자, 맨 위에 이제 그 북부전선, 그 다음에 동부전선, 남부전선, 이 3개 전선에서 지금 동시에 이제 공격을 했고, 자, 이와 같은 그 붉은색의 그 점령구역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한 달 뒤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자, 북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러시아군이 이제 퇴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나서 2차 공세가 시작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2020년 4월 19일 날 2차 공세가 시작되는데, 자, 이때는 러시아가 이제 바로 오른쪽, 자, 이 동쪽의 그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크림반도 그 위에 있는 이 남부 지역, 요 일대 집중적으로 지금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어떤 형태로도 이 크림반도 요 위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돈바스 연결한 요 내륙로를 이제 그 통행로를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륙 지방과 연결하게 하는 자, 이와 같은 그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그 컨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차 공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점령 구역이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 발굽 모양의 그 점령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큰 변동이 없다. 2달 동안 지금 전투를 했지만 큰 변동이 없다. 자,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6월 16일 날 이 전황도를 보면서 자, 북부 지역에는 자, 여기 북부 지역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약간 선전을 해서 지금 일부 퇴각을 시키고 있고 그러나 이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열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열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최근에 자 이거 오늘 그 전황도인데 보면은 자 과거 며칠 전과 비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대규모 여기 이제 역습을 감행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저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 크림까지 간다.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이게 탈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부 전선에 지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한 20%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전선, 이 프론트 라인, 이거를 전부 다 따지면은 약 한 2,450km가 되는데, 그러나 주요 그 전투 지역 그 정면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한 1,100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여태까지 총 170개의 그 대대 전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이제 120개 그 전투단을 투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한 3분의 1이 그 전투 수행 그 불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그 어떤 이런 군사작전의 그 실수, 1차 저 공세에서 실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얘기는 푸틴이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다. 예컨대 자, 러시아군의 그 전투 수행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했고,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군을 그 과소평가를 했다. 그 얘기는, 자, 여태까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정규전, 그런 그 전투를 해온 것이 아니고, 뭐 국지전이나 아니면 대침투작전이나 뭐 이런 성격의 전투를 해오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제대로 된 이와 같은 정규전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노출시켰다. 그러니까 최초에 자 어느 정도 진격하다가 더 이상 이제 군수 지원이 안 되면서 전부 다 퇴각하는 이런 패턴을 지금 1차 공세, 2차 공세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부터 자 서방과 긴밀히 이제 군사협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많이 그 전투력을 그 키워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 평가는 양국군의 이제 거의 전력을 그 소진하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부 진단을 합니다. 여태까지 러시아군 사망은 한 3만 1,000명.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현재 매일 50에서 1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4,500명이 매일 부상자가 생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최대 이슈는, 양 그 진영의 최대 이슈는, 자, 서방의 무기 지원이다. 이 문제.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그 푸틴은 완전히 이제 동부전선 그 돈바스 지역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센시티브한 거는 서방으로부터 그 중무기, 공격형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 전달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 서방이 이런 그 행동을 할 경우 이것은 이제 프로케이티브 에스컬레이션에서 자, 이것은 우리에 대한 도발이고 에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영국은 M270 자, 이게 80km 나가는 다연장 로켓포를 자 지금 사진 짜쳐보는 자 이거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M142 그 다음에 하이 모빌리티 아틸레리 로켓 시스템 이것도 다연장포인데 자 이거를 이제 전부 공급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은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갈 수 있는 뭐 포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 양국은 이와 같은 그 장거리 그 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이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그 어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도발 이런 것도 이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자 사거리가 대략 한 30에서 80여 사이 것들을 전부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영국이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서방 진영에서 나토 진영에서 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994년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3의 핵 보유국이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따라서 이 국제 협정에 따라서 전부 96년 6월 달에 이제 러시아한테 전부 다 이거 이관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 침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그 속에는 이 세 나라 러시아를 포함해서 영국, 미국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독립, 경제적인 독립,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영토 어떤 불가침성 이런 것들, 안보 이런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사달이 났기 때문에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각별히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은 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 바로 이제 돈바스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도에서 자 돈바스는 이 우크라이나 맨 오른쪽에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이거를 이제 돈바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돈바스는 두 개 큰 지역이 위에가 루간스크고 밑에가 도네츠크가 이 두 개 큰 지역이 있고 자 그 지금 이제 짙은 고동색이 바로 이제 2014년부터 러시아가 직접 그 지원하고 있는 친러 그 서방 진영의 그런 또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동부 이 돈바스 지역에서 작전 러시아군의 작전 이것이 수월한 것은
이미 이때부터 이 반군들이 이 친러시아 이 반군들이 여기 다 지금 현재 이 방어망들 다 구축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전이 지금 수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루간스크 이쪽 지역은 거의 지금 현재 거의 러시아가 다 장악했다. 이게 거의 막 99% 다 장악했다. 그렇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건 비아토네츠크 자 여기인데 여태까지 시가전 하다가 지금 러시아군이 이마저도 지금 대부분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는 이제 서쪽 연결하는 그 서방 진영으로 그 서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랑 세계를 완전히 그 이제 연결로 그 저 다리 세계를 완전히 파괴를 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야 이제 화학 공장 그 아솥 화학 공장이 아직도 민간인 800명이 이제 피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흡사 지난번 마리우폴 함락 직전에 아소프슈탈 그 재련소 제철소에 지금 현재 많은 해병 여단 그다음에 아소프 그 레지먼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군인들이 전부 거기서 투항했던 막 그와 같은 꼴을 지금 아소프가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젤렌스키는 자 이 항전하고 있는 이 저 제비아토네츠크에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스 운저 슈다. 자 이거는 조국 우리 우크라이나 Dort Donbass durchzuhalten ist lebenswichtig.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돈바스 이거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 자, 이것은 대단히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이 바이탈하다. 그러니까 이 사활적인 그런 거니까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항전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그 이제 군사 그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무기 공격형 무기가 필요한데 천여 문의 그 이제 곡사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 한 300여 개의 그런 어떤 이런 다연장 그 로켓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1000여 개의 그 드론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이제 루간스크는 거의 100% 이제 러시아군이 다 장악을 했고 요 밑에 있는 도네츠크 여기는 이제 한 50% 정도 장악했다. 우크라이나 50%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그 공격 목표가 크라마토르스크하고 슬로반스크 자 이쪽이다 해서 아주 계속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도네츠크 주에 이제 그 병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 자, 지금까지 1차 대공세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2차 공세 이후에 지금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신러시아 이거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 컨셉을 잡고 있다. 그렇죠? 자, 맨 밑에 보면은 좀 이것이 지금 최근에 그 점령그 말발굽 모양의 이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점령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옛날에 1700년도에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그 행정구역으로 가지고 있던 뉴러시아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제 계속 그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이 일대 돈바스를 포함해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요 남부 지역, 요 일대를 전부 러시아 제국의 그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자, 그 다음 그 지도 보면은 이와 같은 짙은 청색 이건 전부 러시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요 이제 옅은 그 청색은 한 반 정도가 러시아를 쓰고 그러니까 대략 러시아 국경을 잇고 있는 이쪽 지역의 그 주민들은 상당수가 전부 러시아를 쓰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심파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맨 좌측에 이 점령구역하고 이게 크게 지금 다르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하고 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서 푸티카셉은 우선 이거를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요 지역을 띄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우리 한반도 남북한 분단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동서로 분단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러시아에다 편입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토 진영에서 앞으로 조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켜야겠다.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 이어서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그 이사회를 여는데 이때 푸틴 얘기가 만약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반도를 탈취할 것이고 또 돈바스를 완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먹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2008년부터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때부터 불을 지펴왔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이 우크라이나 공세 이 자체가 괜히 지금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그 전략에 따른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푸틴 그 침공 배거, 자, 이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 우선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나토 가입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컨셉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지도에서 다시 보시면, 자, 동서냉전 바로 직전에 이 좌측 지도 같이 이것이, 자, 이제 빨간색이 나토고, 이제 이 저 청색이 이제 러시아, 이제 구소련 그 어떤 이 위성국가 전부 이 진영인데,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저 판도가 이제 바뀌어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이 전부 다 나토 진영으로 새롭게 그 편입이 되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저 동구권,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토 이 서방 진영이 계속 동진하는 거. 이것은 러시아 안보로 이제 크게 위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제 바파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 러시아 가상 국경이 이제 1989년도하고 비교할 때 무려 700km에서 1000km 정도가 전부 그 동진을 했다.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냐.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는 마지막 남은 버퍼 스테이트다. 그래서 만약 얘들마저 나토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스크바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키예프하고는 50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만약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의 목을 그대로 노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대단히 그 센시티브하고 거의 사활적인 그런 그 관건이다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침공 직전에 올해 그 2월 달에 이제 나토 서방 측에다가 우크라이나 그 나토 가입 중단 이거를 반드시 그 서면으로 보장하라 이렇게 이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나토 측은 이거 전혀 이거는 개별국 전부 자결권에 의해서 내려질 그런 사안이지, 우리가 가입하겠다고 들어오는 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한다 하면서 한마디로 러시아 요구를 일축하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푸틴은 알았다. 우리 답은,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은 이거다 하면서 2월 24일 날 이제 드디어 쳤다, 이 말이죠. 자, 침공병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다. 그래서, 자, 이제 푸틴이 인식하는 이 우크라이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다. 키예프, 루스. 자, 그래서 이게 중세 시대 때, 자, 이제 스칸디나반드하고 콘스탄티노플 쪽 이어지는 그 무역로 가운데에 있었던 여기 지금 현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좀 포괄하는, 자, 이와 같은 그 제국이 있었는데, 자, 따라서 너랑 나랑은 전부 다 이제 같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그 작전도, 자, 이 특수작전이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크라이나 독립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자, 1654년대 그 당시에, 자, 코삭 속 리더인 페레야슬랍, 자, 크멜니츠키가 페레야슬랍 이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자, 그 당시에 크멜니츠키 간청에 따라서 드네프로가 오른쪽에 우크라이나 영토 이거를 전부 러시아 제국에 좀 편입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일부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얘들은 괜히 그 저 서방 그 겉모습 전부 빠져가지고 서방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허수아비 국가다 이제 이렇게 푸틴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앞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요 세 나라를 이제 국가연합으로 만들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이제 그 푸틴의 꿈이고, 그러면서 지난 5월 27일 날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표토르 대제 350주년, 탄생 350주년을 맞는 날인데, 자, 이때 연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제2의 표토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00년도에 그 표토르가 스웨덴으로부터 이제 페테스베르부르크 이거를 이제 재탈환을 했는데, 자, 그것처럼 지금 현재 나는 크림반도, 돈바스 이거를 반드시 내가 표토르 대제처럼 전부 우리 러시아 제국을 위해서 전부 가져오겠다. 이제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계속 그 러시아 땅이었고, 그러나 1954년도에 그 당시 후르시초프가 이제 이게 그 당시 그 이제 페레슬랍 그 1654년 요 300주년 맞는 이 이제 그 기념하는 행사에서 야 너들 가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일방적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르시초프는 그 당시 이제 스탈린 이후에 후르시초프는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서 이때 300주년 기념식 때 전부 이거를 선물로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러시아는 그 당시에 그 슈프림 소비에트 여기서 물론 결정을 해서 주긴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하면서,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 돈바스도 이와 똑같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젤렌스키 정부가 계속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계속 학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못 참겠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침공 직전에 미헨 그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젤렌스키는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겠다. 언제 영국과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핵무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눈에 거슬린다 이 말입니다. 푸틴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그럼 유럽 안보 지형은 어떻게 큰 변동이 있었나 이 얘기를 이제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일극 체제가 유럽을 지배하고 이제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그런 그 안보 질서가 유럽 내 이제 확립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U도 계속 확대가 되고 나토도 계속 확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EU가 15개국인데 지금은 무려 27개국으로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구, 동구, 남구 11개 나라가 지금 EU 회원국이 새로 신규 회원국이 됐고, 그 다음에 나토도 마찬가지로 14개 나라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99년도, 2004년, 2009년, 2017년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동구 이 확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과거 전부 다 이 러시아 위성국가고 다 우방국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돌아섰다. 이제 그런 얘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와르샤 팩, 그 군사조약기구, 와르샤 조약기구, 거기에 소속했던 모든 회원국들 중에서 이제 러시아만 빼고 전부 다 이제 나토 회원국이든지 EU 회원국으로 전부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방하고 러시아 관계는 그럼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90년도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고, 그래서 94년 12월 달에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런덤 아까 얘기대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너 세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전부 다 이제 러시아로 전부 이관을 할 경우에 우리가 너희들 그 정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와 같은 이제 큰 그 국제 조직도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부 다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기본 협정도 체결하고 97년도에, 그 다음에 EU하고 러시아하고도 동반자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97년도에. 자, 이처럼 이제 관계가 좋았다. 그러나 언제부터 틀어졌냐? 2007년부터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폴란드에다가 미사일 요격 체제 이거 배비하고, 그 다음에 체코에다 레이더 기지 이거 설치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이제 부시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이거를 빨리 그 나토에 가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토 정상, 자,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조지아 침공을 했다 이 말이죠. 2008년도 8월 달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파지엔하고 지도세티엔에서 여기 이제 분리 독립하는 이런 세력들을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거는 2014년 이제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이거 완전히 이제 돈바스나 이런 거 있은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어 왔다가 지금 이제 침공을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 독립 이후에 비교적 그래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우호적이었다. 그 당시 이제, 크랍축 대통령, 그 다음에 쿠치마 대통령이 전부 다 거의 이제 친러 성향이기 때문에 관계가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97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호협정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경도 전부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크림반도 이거 그때 시비를 걸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바스토폴 지금 현재 흑해함대 기항지 이것도 임대 계약을 맺어서, 왜? 지금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인정을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 이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당시에 이 사진에는 두 명이 지금 대선 입후보자인데, 자, 좌측에 있는 키 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야누코비치고, 이 친러 성향이고, 오른쪽이 이제 친서방, 유시첸코다. 이 두 사람이 대선에 붙었는데, 그 당시에 푸틴이 이제 선거를 조작해서, 자, 이 야누코비치를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게 전부 부정선거다. 이렇게 지금 좀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재선거 실시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유시첸코, 친서방,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사태 이후로 이제 완전히 양분이 됐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내 이제 친러 성향의 국민들 아니면 친서방 성향의 국민들 이렇게 전부 이제 했는데, 자, 드네프로강 이제 왼쪽 서방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유시첸코를 지지를 했고, 이 사람을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드네프로 오른쪽 동부 남부 이쪽은 전부 야누코비치를 지지를 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선거에서 야누코비치가 이제 낙선을 하니까 여기에 푸틴은 이제 반기를 들고, 야, 97년도 너희들하고 맺었던 우호협정 이거 파기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 영토 독립 인정하지 못하겠다. 크림반도 인정 못하고 돈바스도 인정 못하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다 앞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2009년도 그 당시에 가스 분쟁이 있었는데, 자, 일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스 공급을 중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2010년도에 아까 패배했던 야누코비치가 재수를 해서 그 당시 2010년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다시 화해 무드로 돌아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누코비치는 이제 정치, 경제, 각종 언론 모든 이런 제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러시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전부 다 이렇게 판을 깔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 또 이 문제가 생긴 것은 2013년 11월 이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14년 그 당시에, 자,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EU하고 맺었던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자, 이거를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그 바로 전 단계가 이제 Association Agreement 이거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EU에서는 전부 사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야 이제 너들 사인해 이제 줬더니 야누코비치가 여기 사인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왜? 그 당시에 푸틴이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키예프에 있는 마이단 광장에 몰려들면서 이처럼 자, 이 사진에서 이처럼 이제 100만 명 가까이 몰려들면서 근 3달 가까이 전부 그러니까 2014년 2월 말까지 계속 그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결국은 2월 그 하순에 2월 22일 날인가 그때 이제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그 친서방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분노한 푸틴은 자, 당장 14년 2월 달에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크림을 장악하고 3월 16일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3월 17일로 이제 러시아로 편입시키고 또 돈바스 내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모든 걸 전부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러 분리주의자들 이제 우크라이나 치안기관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저 밑에 있는 도네츠크 위에 있는 루간스크 이게 전부 다 이제 공화국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그 당시 6월 13일 날 친러 그 반군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지금 내전을 겪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로 그 포로셴코 그 대통령이 그 친서방 포로셴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 그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이제 2월 24일 이후에 유럽 내에서 이제 안보 정치적 그 어떤 특이 현상들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자, 역시 그래도 나토하고 EU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는 그 당시 아까 얘기대로 서방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자, 특별히 뭐 나토가 필요 있겠는가? 지금 이제 정치 조직, 군사 조직 이런 게 있는데 이 대해서 특히 그 군사 조직에 대해서도 크게 이 의미를 부여 안 하고 계속 분담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반기를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처신을 해왔는데 자, 2014년도 그 당시 크림반도가 이제 탈취당하고 나서부터 나토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완전히 여기에 이제 그냥 큰 대못을 박은 것이 바로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 이거는 긴가민가인데 진짜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전 그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인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 동맹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상의 그 방어 수단이다 이런 걸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입증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한 목소리로 전부 이제 단계를 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EU하고 나토 이런 그 신규 가입을 위해서 지금 전부 줄을 서고 있다. 특히 그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로 예컨대 스웨덴과 핀란드도 이미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전부 내놓고 그 외에도 전부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 나토 EU에 가입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이 경과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경과하면서 나토 입장이 이제 계속 변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만 해도 이제 나토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건 절대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심지어 우리가 러시아 그 신기를 지나치게 건드려서도 안 되고 이러면서 대단히 그 거리를 두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젤렌스키가 우리, 이 상공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만은, 그런 나토니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지원도 이제 방어형에 국한돼서, 무슨 이게 잔잔한 것들만 줬는데,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재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생션 가할 때 여기 전부 한 목소리로 전부 찬성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전쟁 초기에는 스탠스를 잡았는데 그러나 2차 공세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4월 19일 이후에
나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나토를 지배했고, 자 여기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형 중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특히 독일과 영국이 여태까지 조금 미흡했는데, 자 링 파우시 해가지고 이제 중무기를 지원한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가 갖고 있는 T-72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주게 하고, 대신에 독일은 이 슬로베니아에 대해서 이제 마다 아니면 푹스 이와 같은 장갑차를 지원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구소련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폴란드가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 남겨주고, 영국은 여기에 대한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네 무기 체계를 폴란드한테 주고,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지원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아까 얘기대로 영국하고 미국은 아까 부다페스트 메모리에 그 같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형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또 어떤 징후가 감지가 되냐 하면은, 자, 지금 벌써 이제 100일을 훌쩍 넘어고, 지금 16주차, 자, 이렇게 들어섰는데, 자, 이것이, 전쟁이 이렇게 지리하게 이제 계속 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라별로 전부 이 국내 경제 이런 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특히 에너지 공급 문제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전쟁 피로 증후군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나라들이, 야, 우크라이나 빨리 종전 협상하자,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외에도, 자, 지금 이제 이 키신저 같은 경우는, 자, 크림반도 돈바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전부 다 러시아 거니까 대충 주고 빨리 연토 분할 해주고 빨리 종전 협상에 임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안보 정치의 그런 현상 중 하나는 유럽 내 핵 전력, 이것의 중요성이 이제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이 핵 포기한 다음에 러시아 침공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4,8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다페스트 메모리엄 따라서 전부 다 냉겨졌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속수무책으로 지금 현재 크림반도도 뺏기고, 그 다음에 무력 침공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침공 5일 전에, 그 당시에 민헨 컨퍼런스, 여기서, 미네니스드 안보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영국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핵 보유하겠다. 아까 얘기대로, 자, 이와 같은 스피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야, 2010년, 11년, 12년, 이때까지만 해도, 핵전력이 필요할까? 어차피 미국이 지금 배비하고 있는 유럽 내 전술핵, 이거는 어차피, 자, 폴란드를 겨냥했던 거고, 체코를 겨냥했던 거고, 무슨 헝가리를 겨냥했던 이런 건데, 지금 얘들 다 지금 새로 우리 나토 회원국이 돼버렸고, 아, 이거 뭐 더 필요하겠는가? 빼라 하는 것. 자, 우리 유럽 대륙에서 전술핵을 이거 전부 철수시켜라 하는 것이 그 당시 나토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24개국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 말이죠. 2012년까지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2013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정세가 조금씩 이제 악화되면서, 그 다음에 14년도 결정적으로 크림반도가 넘어가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미국의 전술핵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 그때부터 중요성이 고조됐는데, 요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를 보고 나서부터 훨씬 더 이런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얘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전부 다 이관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하면서 엄청난 그 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나토 뉴클리어 쉐링, 그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유럽 내 5개국에 있는데 독일, 벨기에, 화란, 이태리, 터키 여기 이제 100개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 이거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 나라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 저 석유 이 가스 여기에 지금 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40%에서 50% 정도를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이 발틱해를 중심으로 2011년 이후에 자, 2개의 그 노드 스트림 1, 2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 구축이 되고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부 독일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는데 이처럼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침공 사건 이후로 자, 이와 같이 이제 또 이 저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 그 석유 금수, 에너지 수입 금지 이런 제재 조치도 이제 하달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모두 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그 의존도를 낮춰야 될 그런 지금 현재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카타르로부터 앞으로 들여오는 걸로 이렇게 전부 이제 두 양국 간에 다 MOU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처럼 탈러시아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침공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6월 3일까지 러시아는 무려 그러니까 서방으로부터 이와 같은 그런 석유 금수 지난번 이런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30억 유로에 상당하는 그런 그 이제 그 부를 거머쥐었다. 이득을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수출로 이와 같은 그 돈을 벌어들였다. 이제 그런 얘기. 이 Cente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여기 이제 발표 자료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최대 수익금은 자 독일이 121억 유로치 이제 러시아로부터 샀고 이태리가 78억 유로. 그 다음에 러시아 전체 수출 중에서 61%가 자 EU 국가들로 전부 쏠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개별적인 나라로 볼 때는 중국이 126억 유로 이것이 이제 제일 높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거는 그래서 2020년 자료긴 합니다만 일단 러시아 그 석유나 이 저 가스가 어느 나라로 가는가 개별 국가로 볼 때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23.77% 간다. 그 다음에 9.42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이 6.28,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5.03. 그 다음에 폴란드, 이태리 뭐 이렇게 전부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 자, 이런 거. 자, 지금 현재 러시아로부터 그 수입 의존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그 에너지 안보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이제 그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그 국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안보 외교 이쪽 분야에서 이제 관련 시작자. 첫 번째는 자, 한미동맹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 그 다음에 통일을 담보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태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 경우를 보면 그토록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EU에 가입하겠다.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토록 그렇게 애원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되어 왔다 여태까지. 그러면서 제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와 같은 참극을 지금 빚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보시면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아까 그 야누코비치하고 이겼던 그 유시첸코가 야 우리는 반드시 나토하고 EU 가입하겠다. 여태까지 중립화를 계속 부르짖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딱 보니까 2004년도 보니까 그때 이미 푸틴의 그 야욕이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이제 중립화를 포기하고 이제 나토 EU에 가입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도움자됐던 이유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서방 진영의 독일과
프랑스가 이 푸틴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 조그만 나라의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을 애써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포로셴코 대통령 때, 자, 이때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제 전부, 이제 크림도 뺏기고, 자, 돈바스에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자, 이러기 때문에 유일한 우크라이나의 그 미래를 위한 그 답은 나토 가입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또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켈, 독일 그 수상이 반대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2019년도에 아예 헌법에다 우크라이나 헌법에다가 나토 가입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그 명문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절실하게 나토 가입을 이제 강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작년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야 도대체 뭐하냐 바이든 도대체 나토 뭐하냐 우리 나토 빨리 좀 가입시켜 달라 하고 이제 계속 그 강조를 해오던 차에 이와 같이 이제 침공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중요 시사점은 지금 현재 우리 한미 동맹에서 얼마나 값진 동맹인지 지금 현재 특히 핵무장한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금 현재 자 이것을 우리 저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통일이나 담보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거를 우리 전 국민들은 지금 현재 차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거울 삼아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이제 공산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한미동맹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자, 이와 같은 이 두 분의 그 공로, 이것은 100번 그 강조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셨고, 또 여기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그 6.25를 경험하면서 6.25 이후에 그 전후복구 이거를 앞장서서 미국의 그 경제 지원을 통해서 자 전후복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확립을 위해서 자 노력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다음 후계자인 다음 주자인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하고 근대화, 고속 성장, 이런 거 한데 완전히 그 기반을 구축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을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 결국 체결하게 함으로써 지금 오늘의 우리 한미 동맹이 있게 한 그런 그 공로를 우리가 100번 강조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현재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 경제권에서 이렇게 자, 이제 눈부신 그런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 그동안에 그 모든 분야에서 이제 산업화를 일구신 분이다. 그리고 또, 자, 이거 전부 주한미군 철수해가면서 전부 다 그때 그 어려운 당시에, 그 다음에 보면 닉슨 닥트린 하면서 다시 어려운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그런 분위기 하에서 자, 이게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게 한, 그런 그 공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번에 그 K방산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자, 현재 그 측면에서 또 이제 29일, 30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쪽 가시는데, 자, 그러면서 틀림없이 K방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 자, 이 K방산이 이처럼 세계적인 그야말로 그 멋진 그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그 바닥을 까신 분이 바로 바탕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다. 자주국방 그 토대를 구축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든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든지 이따위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전자권을 지금 소유하는 미국, 그 다음 미군이 소유하고 있고 또 CF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 수단이 되고 특히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 정면 도발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여튼 CFC, 그 다음에 전자권, 이 환수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환수 이런 얘기를 계속 말을 돌려왔는데,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예컨대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무슨 WMD 여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이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면 또 국제사회가 야, 너들 지금 현재 충분히 줘도 되겠다. 그 정도로 한반도의 안보, 평화 이런 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든지 예컨대 이런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그 SM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볼 때 사실 이건 전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이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사점은 아까도 젤렌스키 아까 얘기대로, 자, 지금 현재 왜 러시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대로 얘들이 지금 핵을 전부 반납했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빈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이제 3월 26일 날, 2월 24일 날 침공이 한 달 뒤에 카타르 그 포럼에다, 도하 포럼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자, 핵무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핵무기는 반드시 보유해야 딴 놈들이 너희들을 안 친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우크라이나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옛날에 과거 3대 그 빅3 핵무기 보유국이었는데 멍청하게 지금 미국과 무슨 영국과 러시아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여기에 비핵화 말은 좋고 여기에 지금 완전히 우리가 현혹돼서 여기에 사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전부 다 했는데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국제협정, 아까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이런 거, 안전보장, security, assurance, security guarantee 이런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젤렌스키 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평양의 김정은이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충분히 다 아시겠죠. 김정은 절대로 지금 핵무장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히 제일 중요한 그 태제로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얘기를 할 때 앞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완전히 이제 핵무장 국가다.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핵무장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에서 이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최초 핵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 트리티 사이트에서 플루토늄 재료를 넣어가지고 weapons grade 그 플루토늄 넣어서 핵실험을 했는데 자, 이 핵실험하고 나서 3주 뒤에 8월 9일 날 여기에다가 bomb 껍데기를 입혀서 터뜨린 것이 바로 나카사키 팻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미 핵실험을 해도 3주 뒤에 완전한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핵실험을 했다는 거는 이 nuclear explosive device 이거를 과연 여러 가지 핵물질을 넣고 이 핵물질이 제대로 반응하는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핵실험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omb shelling 하면 핵무기가 된다. 자, 그래서 북한은 6차례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수소폭탄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 국가 절대로 김정은은 이거를 이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0개, 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년 6개에서 7개를 이제 생산한다. 그 얘기는 이제 북한은 완전히 3박자, 4박자를 다 갖췄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원자로도 있고, 거기서 그 원자를 통해서 스펜 퓨얼 사용 핵 연료를 이제 꺼내서 이것을 리프로세싱 하면 플루토늄 이산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00만 톤의 그 얻어 천연 우란을 지금 매장력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16,000여 개의 지금 농축 센트리퓨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려가면서 여기서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6개에서 7발의 자 플루토늄탄 아니면 하일리 이니시루인 고농축 우라늄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부 팩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 관련해서 지금 뭐 북한 뭐 핵 문제 해결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어느 하나 핵심적인 그런 얘기를 못 짚고 지금 완전히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1차 2006년 10월 9일에 했는데 1차 핵실험 전 핵 문제하고 1차 핵실험 후 핵 문제하고 완전히 이거는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핵 문제 성격이. 자 그러니까 1차 핵실험 전에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꺼야 되냐 하면은 얘들이 북한 핵 개발을 그 저지하게 못하도록 핵 개발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how to stop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그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의 목표였다. 자 이거를 위해서 핵물질 개발을 금지시킨다든지 핵물질 생산을 금지시킨다든지 핵시설 가동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NPT에 가입시켜가지고 IACF Girls Agreement 자 안전협정 이런 조치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활동을 계속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북한 핵 개발의 이제 목표였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자,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도 하면서 야 너도 우리도 전부 다 자 생산도 하지 말고 뭐 배비도 하지 말고 사용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의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4년도 10월 달에 이제 제네바 곧 미국 핵 합의도 했고 자 너들 절대로 핵 개발하지 마 대신 우리가 너들한테 경수로 지어줄게 얘기 중유 50만 더 공급해줄게 이런 것들이 전부 저 미국 핵 합의의 컨셉이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끄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걸 그 당시에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08년까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213 합의도 하고 그 다음에 9.19 핵 합의도 하고 자 이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 모든 시설 동결하겠다 이따위 약속들을 전부 다 해놨는데 눈 떠보니까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또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는 의미는 여태까지 저 핵무기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각종 어떤 이런 플루토늄 피트 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 디토네이터 이 무슨 뭐 격발장치 이런 거 장약 이런 거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절대로 핵물질 생산 뭐 이런 거 안 한다 해놓고 전부 다 야금야금 전부 다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핵실험장 다 닦아놓고. 자, 그래서 1차 핵실험하고 지금 6차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 북한 핵 문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그럼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기에서 60기 이 핵무기를 어떻게 버리게 만드냐. 그 다음에 이 핵물질 여태까지 생산해놓은 핵물질을 어떻게 이걸 폐기시킬 건가 아니면 핵물질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폐기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메가와트 그 원자로 IIT 2000 원자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사화학실험실 자 이거 재처리시설이죠. 그 다음에 농축시설 아까 얘기대로 자 이런 같은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폐기시키냐 또 핵무기 운반수단 이런 걸 폐기시키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대한 대상이냐 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손아귀에 든 이런 핵무기들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자 공조를 해서 계속 유엔이 지금 9개 생션을 내렸고 미국과 일본이 개별 생션을 내리고 있고 EU도 생션을 내리고 여기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동참하면서 자 이제 계속 북한의 목을 조아 나가자 이 말이에요. 자 북한 너들이 이기나 국제사회에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생션이나 그 외교적인 생션이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그 동참을 하면서 이 문제를 꺼야 된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은, 자, 핵실험 이후에 두 번째 핵 문제 관련해서 과제는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6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겠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어떻게 이거를 못 쓰게 억제시키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How to deter 억제 수단. 그래서 지금 현재 2시기, 6시기 이걸 전부 다 그냥 짝대기로 만들어버린 무용지물로 만들 수단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억제 대책은 그래서 이 군축 그 협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 뉴스 포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핵무기는 핵무기다 그 얘기죠. 핵무기는 핵무기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억제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이나 군산 이런 기지에다가 예컨대 30기나 60기를 갖다 놓으면은 아무리 북한이 앞으로 100기, 200기, 1000기를 자 개발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고 절대로 이거 사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 갖다 놓는 얘기가 자, 이제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를 이제 과거 91년까지 58년부터 91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재반입한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재반입하는 것이 우리가 자위적인 핵무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왜? 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하려면 우리는 이제 NPT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국제사로부터 완전히 아이솔레이티드 돼서 그야말로 국제사가 내려는 모든 정치계적인 생션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국내 원자로 돌릴 때 지금 현재 국제사로부터 많은 어떤 이런 핵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 억제 이 수단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이 핵 미사일을 방어할 거냐 하는 how to defend. 그러니까 억제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how to defend 이 방어.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KMD에서 한국형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킬 체인이 뭐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how to defend 이 방어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how to protect 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자 방어를 할 건지 서울 상공에 떨어질 경우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소를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현재 핵실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내려진 그런 과제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아까 얘기대로 북한 비핵화 이거는 국제사 공조를 풀고 그 다음에 자 이 핵무장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 2번 과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한미 공조로 자 억제 방어 자 이런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방어 이거는 뭐 우리 돈으로 그냥 뭐 지금 된다고 치고 예컨대 자 이런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인 그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를 우리 컨셉대로 이렇게 전부 조율해다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운전자가 되고 이제 그 무슨 뭐 균형자가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코 컨셉도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무슨 뭐 운전자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아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웃기는 정부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 이제 이 북한 핵정책 관련해서 자 이 북한 비핵화 이거는 절대로 윤석열 정부 때 못 끈다. 단기적으로 절대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런 태제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그러면 빨리 북한에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이제 대북제재 내려진 거, 이거를 이제 좋아가면서 적극 여기에 우리 정부가 동참해야 된다. 이 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언제 그럼 해결이 되느냐. 이 중장기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된 그 어떤 이 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서서 예컨대 이제 1993년도 사우스 아프리카 그 데클락 대통령이 자진 핵복했듯이 아니면은 94년도에 그 당시에 93년도에 그 당시 크랍축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 그 비핵화 이런 무대에 져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 옐친 아니면 이제 클린턴 이런 그 게임에 빠져서 예컨대 자 비핵화를 결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 비핵화하는 것이 뭐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부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내 당대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거는, 자, 아까 얘기대로 핵무장 위협에 대한 대응책. 자, 비핵화는 이제 국제사회가 손잡고 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서울로 못 날아오게 만드는. 자, 그걸 위해서는 억제가 제일 중요하다. 방어대책도 중요한데 얘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억제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미 간에 잘 그 튜닝하면 얼마든지 뒤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최상의 억제 수단은 아까 얘기대로 자 전술핵을 재반입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 핵무기를 이제 무용지물로 만들자 그런 얘기고 자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전술핵 재반입을 위한 대미 협상을 즉각 전개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거 실기를 했다. 그 구체적인 예가 2012년도에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오바마 정부 때, 자, National Authorization Act, 부록에 따라서, 자, 서태평양 한반도를 포함해서 앞으로 북한이 저토록 핵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전술핵을 재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재래 전력 무기를 좀 고도화된 재래 전력 무기를, 자, 이제 이 배치하는 문제. 이런 거를 검토해서 펜타곤 너들은 6개월 내에 지금 이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하고 협의해서 자 나한테 보고하라 2014년 1월 초까지 오바마한테 보고하라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전혀 울지도 않았고 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전부 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울 때다. 그래야 젖을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즉각 그 재개하라.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북한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가장 저렴한 그런 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연합사, 유엔사, 뭐 한미동맹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이것이 가장 튼튼한 그런 북핵 억제 수단이다. 그래서 무슨 이런 허튼 소리는 일체 하면 안 된다.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일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고려 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 여론이 계속 자 못 살겠다. 자위적 하자. 핵무장 하자. 이런 여론이 들끓는 거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자 미국에 대해서는 야 얘들 이거 못하게 뭔가 다른 자 분야에서 협상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협상 진행.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인접국에 대해서는 야 북한 쟤들이 지금 현재 핵무장하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자 남한 저쪽 주민들이 저렇게 길길이 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그 문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북한 저놈들이 하고 있다 자 이런 걸 전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언론이나 이 여론들은 자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옆에서 이제 쌍나파를 부는 거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자 푸틴 체제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서방 진영에서 자 구가하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개념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그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이도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못된 공산당이 지도하는 뭐 이런 그 나라들에서 김정은이 이제 움직일 뭐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러시아를 한번 들여다보면 옛날에 그 고르바초프 때 이제 브레즈네프 독트린 이런 것도 우리 안 쓰겠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하겠다 하면서 전부 민주화해라 하면서 나름대로 자, 이제 구소련, 이게 해체하면서 뭔가 이쪽 방향으로, 서방 진영 방향으로 계속 다가왔고, 그 다음에 예일진 때, 이제 해서 나름대로 흉내를 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이 서방적 진단에서 보는 그런 데모크라시는 아니었다. 디펙트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뭔가 흠결이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지금 현재 푸틴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사회 그 데모크라시 얘기는 이건 완전히 스티어 데모크라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냐, 클랩토크라시 이제 그런 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푸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이익 집단들이,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지네들한테 유리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나라를 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 서방이 구가하는 그런 그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주변국들이 전부 이런 민주국가가 민주화가 되고 그런 북한 지도 민주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과제는 앞으로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구가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 이런 것들로 러시아한테도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이제 입장을 취해야 될 거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엔 헌장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맺었던 모든 국제협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은 그런 그 결정이고 그런 그 행위이기 때문에 야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탐받아야 마땅하고 자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푸틴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구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자 이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 이제 뼈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간 그 소련 옛날에 공산제 이념 때문에 비록 달리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력 대상이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그 본질적인 국가 자체로서의 그 러시아하고는 척을 지지 않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29, 30일 날 마드리드 스페인을 가시는데, 자,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짚을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아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뭐를 도대체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토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윤 대통령 러시아, 스페인 방문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약 이 참석 자체를, 자, 지금 현재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국익을 바탕한 그런 외교를 펼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계기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거는 또 다른 하나는 여태까지 지난 3월 달에, 자, 포괄적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 파트는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상대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뭔가 우리 이웃에도 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과시하는 최초의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 국가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우드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아주 의미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조만간 자,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도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